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바이러스는 퍼졌고 그걸 극복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요. 바라지 않는다고 어떤 일이 안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소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이 그 당시 추진할 때 본인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정부에서 밀고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 넘게 올렸죠.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나 속도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미 결정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성장기는 이미 끝난 나라죠.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저성장 사회에 접어든 지 좀 됐어요. 저성장 사회에서 소득의 인상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부 때보다 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경제가 좋아지질 않은 상황에서 역병사태까지 겹치니까 임금을 무조건 올리는데 무리가 있었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를 내고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주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금리 인상 시기도 실기를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를 인하해 가면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데 너무 낮은 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그때 인상을 안 했었죠.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지 못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그 실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용기가 필요해요.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빚내서 이것저것 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올려놔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쳤어요. 금리 인상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폭등을 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도 역전되는 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룸을 많이 잃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시도했던 소주성이 실패로 돌아갔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였고 오히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그 정책을 밀고 나가기 힘들었어요. 여기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빚은 더 늘어나고 자산시장은 과열됐는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몇 억 하지도 않았던 집들마저 이제 10억이 되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었고 돈을 우습게 아는 사회로 변질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빚으로 이뤄낸 상황입니다. GDP 대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죠. 1800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DSR 규제 이런 거 했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빚 갚을 능력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빚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영끌이나 비투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고 사회현상화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남의 돈 썼으면 언젠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갚으라고 하면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과 사람들의 탐욕과 불안이 만나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믿고 싶진 않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출의 대부분이 주담대에 연결이 되어 있죠. 주택을 담보해서 수억씩 빚을 낸 상황인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떨어지고 또 빚을 갚을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출의 불의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게 전체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선 전국도 시작이 됐죠. 빚더미 청춘들한테 대출을 더 쉽게 해주려고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발적으로 영끌 B2에서 자산시장에 여기저기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한테 더 빚내주겠다고 표를 의식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정책이 향후 청년층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느냐 80%한테 주느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간에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재미 본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정부는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부동산 뿐이에요. 결국 자산이 있는 곳에서 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거쳤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주식 거래 이런 거에서 벌어들인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도 돈 내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서히 연착륙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죠. 회의하기 직전에 4차 유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동결을 했어요.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지금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금리 올렸다가 다 쓰러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적 저금리 사태로 사람들이 빚내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버블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실제 가치와 괴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나중에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게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죠. 한두 달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못 갚고 지금은 더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산가격 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지금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탐기 신도시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양가격 평균 노동자가 감당 못할 수준의 분양가격입니다. 정말 비싸죠? 이유가 주변의 시세의 기준에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의 60%, 80%라고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소화될 수 없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그 시세 자체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세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세를 무시하고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 3기 신도시 가격이 낮아지면 주변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계양, 검단, 아직도 민간이 팔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들의 가격 자체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건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경착륙할 수도 있으니까 욕먹을 줄 알면서도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 누구도 손에 피 묻히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연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착륙을 바라고 말뿐인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황은 눈앞에 와 있어요.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지금 몸이 달아 있죠. 사상 최대 가계비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 꼭 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늦을수록 대가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금리를 꼭 올려야 되는 이유, 미국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가계비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지금 까먹고 있는 거지. 이거 이례적으로 낮춘 거고 금리 정상화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오르는 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래는 종말 상황에 이르렀죠.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음마아파트, 여기 집값 어떻게 떨어졌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랐다가 거래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18년도 3월에 15억 거래하다가 거래가 끊긴 후에 14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18억을 찍었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15억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19년도 일인데 올해는 이제 거래가 아예 사라졌죠. 한 달 평균 2건 거래되고 있어요. 10건 넘게 거래되던 거와 비교하면 거래가 아예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나마 있는 거래량들, 보통의 아파트들 거래가 아니라 저가의 싸구려 아파트 거래량으로 거래 수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외적인 상황도 만만치가 않죠. 미국의 인플레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지만 아직 테이퍼링 안 할 거라고 파월은 얘기를 했어요. 불편한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 언제든 말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득실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는 기초체력 하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써주셨는데 정말 정부는 집값의 하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알고 있었고 나는 꾸준히 경고했다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서로 나서서 면죄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기우제가 아니고 지금 산지에 있는 팩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벌어질 상황인데 그게 당장 오지 않도록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안 오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